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온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피곤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얘기 안 하고 뭐 재밌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 제목은 대단히 뭐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은 전혀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대단히 상식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은 또 사실 또 근데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아주 또 쉬운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단히 상식적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사회과학을 연구하면서 저도 매일매일 고민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개념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중간에도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은 그냥 서슴없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사실 제가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 아까 이제 제가 유학 갔다고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교수님들이 항상 저희들한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셨던 것이 너희들 왜 이렇게 질문을 안 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세요? 수업 시간에? 네도 있고 조용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미국 학생들은 도대체 질문 얼마나 많이 할까 그게 대단히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정말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대부분의 질문이 잘 못 알아듣겠다는 질문이었어요. 무슨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질문이 한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게 전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사실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제 친구, 그러니까 같은 이제 클래스메이트 중에서 가장 그런 질문을 많이 한 친구가 있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는 질문을. 그 질문을 가장 많이 했던 친구가 지금은 스탠포드 대학 교수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건 여러분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은 조금 딱딱한 얘기로 할게요. 하지만은 약속했듯이 뭐 금방 재미있을 것 같은 얘기로 바꿀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더 연구를 깊이 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그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뭐 최근에 혹시 관심 있게 보는 뭐 뉴스나 기사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 얘기하는 뭐 주제가 뭔가요? 응? 응? 뭐가 있을까요? 페미니즘. 오케이. 또 그냥 뭐 이거 정답은 없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그냥 관심 있게 보는 또는 관심 있게 재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대단히 많을 거예요. 뭐 아이돌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다양한 이제 많은 관심 있는 주제들이 사실은 다 사회 현상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뭐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관심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사회 현상의 종류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딱딱한 얘기를 적어놨지만 뭐 소득 불평등의 얘기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여러분한테 직접 관계가 될 수 있는 게 뭐 성적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인구다 소득이다 가격 등 사회과학에서 관심 있어 하는 대단히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해서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이제 관심 있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이론을 우리가 제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하지만 여기 과연 이론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다만 이 이론이 맞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냥 논리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게 사실은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그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강의하려는 내용은 이런 검증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수업에서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뭐예요 혹시? 수학. 또 수학 많죠. 그래서 사실 저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수학을 하면서 늘 궁금했던 게 이걸 내가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무슨 로그 함수에다 지수에다 미분에다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될까? 라는 이제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학, 정치학 또 최근에 이제 사회학 같은 이제 학문을 하다 보면은 사실 사회과학 안에서 이제 수학을 많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학 안에서는 특히 이제 많이 쓰고요. 그래서 막상 이제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대단히 많은 이제 수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뜻밖의 재밌어요. 그래서 왜 재밌었냐면 예를 들면 사회과학 이론에 보면은 경제학에서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제 관심이 있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또 이거 학문적 이론은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관심 있어하는 이론 중에 가설 중에 하나가 학원을 가면 과연 성적이 올라갈까? 학원을 많이 가면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이론이에요. 추측이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대단히 이제 간단한 어떤 이론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걸 자세히 보면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X는 소득일 수도 있고 학원일 수도 있고 Y는 가격일 수도 있고 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론을 갖다가 가장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번 잠깐 고민을 해보세요. 이 이론을 수학적으로 내가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보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렇죠? Y는 A 더하기 B 곱하기 X다라고 해놓고선 B가 0보다 크다 하면은 이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학적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수학적 표현만 보면 그냥 이건 직선의 방정식이죠. A가 절편이고 B가 기울긴 그냥 직선의 방정식인데 여기다가 사회과학에서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죠? X가 첫 번째 이론에서는 소득이었어요. Y는 가격입니다. 또 두 번째 이론에 보면 X가 학원이고 Y가 성적이에요. 그래서 사회과학에서의 어떤 수학적 표현 뒤에는 이런 사회적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또 사회적 현상이라는 건 다 여러분의 의사결정과 여러분의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그 수학의 재미를 느끼게 된 거는 이런 수학적 표현 뒤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 또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상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표현이 사실은 재밌게 느껴지기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혹시 수학이 싫고 그렇지라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수학 이 기호 안에 숨어 있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과 의사결정 또 그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이게 대단히 재밌는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수학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수학 안에서도 특별히 싫어하는 분야가 어디인가요? 응? 혹시 가장 싫어하는 예? 어디요? 또 다 좋아하나? 아니면 다 싫어하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수학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하면서 가장 어렵고 싫어했던 과목 부분이 어디였냐면은 확통이었어요. 확률 통계. 그런데 사실은 또 신기하게도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거는 사회과학의 이론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Y는 A 플러스 B 곱하기 X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걸 현실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맞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현실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이론으로 현실이 완벽하게 절대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는 통계학이라는 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Y는 X 외에도 많은 영향의 요인을 받습니다. 뭐 아까 가격이라고 그랬는데 가격은 소득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요. 뭐 광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기술 개발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다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가 다 하나하나 다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요. 뭐라고 타협을 하냐면은 y는 a 더하기 b 곱하기 x인데 더하기 여기는 2라는 기호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2라는 기호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고려할 수 없는 또 고려하기 귀찮은 그런 그 세상의 복잡함을 다 담아내고 있는 그런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라는 거는 현실에서는 우리가 y가 x에만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대표하는 모르는 요인들을 2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걸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통계 모형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어떤 수학적 모형과 통계적 모형의 차이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2라는 이 확률 변수를 하나 더해준 이 하나밖에는 사실은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통계 모형이 되고 앞에서 우리가 그냥 2 없이 표현하면 그냥 수학적 모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통계적 모형으로 바꾼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론이라는 건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돼요. 검증을 안 하면은 도대체 이게 맞는 이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론이 정확히 현실에서 맞지 않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 타협이 어떻게 보면 이제 통계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X하고 Y 사이의 어떤 그 데이터를 우리가 모읍니다.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즉 X가 증가하면 Y가 정말로 증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X하고 Y에 대한 다양한 이제 자료를 모으고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모아봤더니 이게 보니까 정확한 그런 선형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이론은 틀렸어요. 그렇죠? 이론에서는 Y는 A 플러스 BX라고 했으니까 직선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계학적으로 사회과학에서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론이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직선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다양한 그 아까 얘기하는 그 y에 미치는 다양한 우리가 모르는 요인들에 의해서 y 값이 좀 직선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통계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론이 맞을 확률이 90%다. 뭐 이론이 맞을 확률이 80%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한 얘기가 사회과학에서 어떤 이론을 내세우고 모형을 세우고 검증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냥 개략적인 그런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강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게 중심은 아니에요. 이제 제 강의의 본격적인 얘기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최근에 이건 실제로 이제 제 학생 중에서 이제 뭐 연구를 하고자 했던 주제입니다. 어떤 주제였냐면은 이 CCTV 여러분 알죠? 이렇게 동네 다니면 요새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CCTV를 많이 설치하면 과연 범죄율이 줄까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 따르면 CCTV가 증가하면은 뭐 아무래도 그 범죄가 일어났을 때 체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내가 이거 범죄를 저질러도 잡힐 것 같으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말자라고 해서 범죄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이론이에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범죄자라는 거는 이게 대단히 우발적인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합리적으로 내가 뭐 잡힐 확률 이런 거 고려 안 한다. 그래서 CCTV를 많이 달아봤자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실증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 CCTV라는 거는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CCTV가 범죄율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면 굳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이런 CCTV를 많이 달 필요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이론적으로 검증을 했고, 그래서 이 학생이 우리가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자료들을 다 하나 이제 모았어요. 각 동네별로 CCTV가 몇 개가 달려 있는지, 또 각 동네별로 범죄율이 어떻게 되는지라는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CCTV가 많으면 범죄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역삼동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보니까 CCTV가 뭐 10개 있었고 범죄율이 뭐 10%였고, 또 뭐 다른 동네에 가니까 뭐 CCTV가 20개 있었고 뭐 범죄율이 몇 %였고, 이런 식으로 각 동네별로 이렇게 CCTV 숫자하고 범죄율을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를 보니까 CCTV가 많을수록 범죄율이 높아 보여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게 CCTV가 증가하니까 범죄율이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인과관계가 우리가 방향이 반대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범죄율이 많은 곳에 CCTV를 많이 설치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만약에 여러분이 CCTV가 증가하면 범죄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전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사회과학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할 때는 이런 인과관계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사회과학의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또한 재미있는 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이해를 하려면 범죄율이 많은 동네에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CCTV를 더 많이 설치한다라는 그런 사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만 방금 같은 이게 인과관계가 바뀌었구나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연과학이었다, 이게 자연과학이었다면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냐면 각 동네별로 CCTV 숫자를 바꿔봐요. A라는 동네는 한번 10개 설치해보자, B라는 동네는 한번 20개 설치해보자. 그렇게 연구자들이 의도적으로 CCTV 숫자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서 범죄율의 차이를 봅니다. 근데 사회과학에서는 그런 실험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CCTV 숫자라는 것이 연구자가 의도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CCTV 숫자를 결정하는 경찰이든 의회든 그런 곳에서 의도적으로 연구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의도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숫자죠.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대단히 잘못된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에서의 어떤 통계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과학에서의 어떤 어려운 점이기도 하죠. 대단히 재미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자연과학과 대단히 다른 그런 점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이 인과관계가 아니라, 즉 CCTV가 숫자가 올라가서 범죄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범죄율이 올라가서 CCTV가 많이 설치된 거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번 연습을 해야만 이게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아주 쉬운 것부터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자, 이건 그냥 제가 만들어낸 그냥 이야기예요. 그냥 뭐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옛날에 어떤 이제 그 착한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국민들의 이제 건강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건강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그냥 이론만 세우지 말고 한번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이제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자가 많은 동네는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하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이제 모은 겁니다.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환자가 많은 동네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오케이, 그렇죠. 연령이 높고 또 더러운 곳,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소득이 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어쨌든 소득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이런 자료들을 쭉 모아봤더니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환자가 많은 동네에 가봤더니 의사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동네에 갔더니 의사가 50명인데 환자가 100명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쭉 모아봤더니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의사 수가 많아지니까 환자 수가 증가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대단히 잘못된 정책적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죠? 병원을 닫아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실제 데이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서 봐라, 데이터를 보니까 의사 수가 증가하니까 환자 수가 증가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답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 수가 많은 곳에 의사가 많아진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인과관계가 거꾸로 돼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대단히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가 잘못된 주장을 했을 때 그거 그럴듯한데 하고 그냥 수긍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객관적 데이터니까 뭐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우리가 마치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수긍을 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인과관계 방향이 거꾸로 된 거 아닐까, 그렇죠? 환자 수가 많아져서 의사 수가 많아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게 더 그럴 듯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만 주어졌다고 해서 또 둘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래서 그걸 반드시 인과관계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들한테. 근데 그거를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는 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정의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상관관계는 그냥 둘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든 같이 움직이는 거고 인과관계에는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어떤 방향성이 있을 때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하고 그래서 인과관계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상관관계는 그냥 둘이 같이 움직이면 하면 되는데 인과관계는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회과학을 연구하면서 알고 싶은 건 사실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상관관계, 근데 우리가 데이터에서 볼 수 있는 건 오로지 상관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보이는 자료에서 보이는 상관관계를 어떻게 인과관계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느냐가 사실 사회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를 사회과학에서 100% 완벽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다시 강조하지만 데이터에서 볼 수 있는 건 오로지 상관관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연습을 좀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데이터를 모아서 자료를 보니까 발이 큰 아이가 기억력이 좋다라는 그런 상관관계를 발견을 했어요. 발이 큰 아이가 보니까 기억력이 좋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과관계로 해석을 해버리면 발이 커지면은 기억력이 더 좋아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상관관계가 왜 나타날까요? 이런 일이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럴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건 좀 어려워요. 뭘까요? 데이터를 봤더니 실제로 발이 큰 아이가 기억력이 더 높아요. 그렇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바로 앞에서 제가 강조한 연습의 필요성입니다. 자,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였냐면은 이 데이터를 조사를 할 때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발이 큰 아이는 사실은 연령이 좀 높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지만은 어릴 때는 어느 정도 나이가 올라가게 되면 기억력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의 크기가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나이가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높은 그런 아이들은 기억력도 크고 또 좋고 당연히 이제 발도 크겠죠. 반면에 이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당연히 발도 작고 기억력도 상대적으로 나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발의 크기하고 기억력만 보니까 마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걸 갖다 그냥 인과관계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또 아주 이상한 그런 결론을 내릴지도 몰라요. 그렇죠? 막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막 발의 크기를 막 크게 하려고 하는 이상한 그런 행동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인과관계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제3의 요인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제 나이라는 어떤 제3의 요인 때문에 나이가 발도 크게 하고 나이가 기억력도 좋게 해서 사실 나이가 원인인데, 그냥 우리가 발의 크기하고 기억력만 보면은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이걸 잘못되게 인과관계로 해석하면은 대단히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연구 결과가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이건 심지어 대학 연구팀에서 만든 거예요. 나온 연구 결과예요. 다이어트 음료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 체중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체중이 증가한대요. 좀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예? 뭘 많이 먹으니까? 예? 다이어트 음료는 사실 제대로 된 다이어트 음료는 칼로리가 제로예요. 0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다이어트 음료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는 절대 살이 쪄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한 가지 가능성입니다. 즉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인과관계가 거꾸로 됐을 수 있어요. 즉 체중이 많이 증가하는 사람이 이제 다이어트 좀 하려고 다이어트 음료를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음료를 많이 먹어서 체중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체중이 증가하는 사람이 이제 좀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라고 다이어트 음료를 많이 먹게 되면은 둘의 이런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애시당초에 효과가 없다? 그렇죠. 효과는 없을 수 있어요. 사실은 다이어트에. 근데 적어도 체중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이어트 음료가,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칼로리가 대부분 이제 0인 다이어트 음료들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음료만 마시면 사실은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체중은 뭐 감소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증가할 수는 없는데, 왜 증가할까? 아직 여러분은 다이어트를 안 해보나?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런 역인과관계와 관련된 내용이고, 사실 그걸 다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요새 안 해봐서 그런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햄버거 같은 걸 먹으면서 약간 그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걸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콜라를 먹지 말고 다이어트 콜라를 먹어야지.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또 다이어트 콜라를 또 먹으면서 이제 나 다이어트 콜라를 먹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으니까 죄책감이 좀 덜 들어서, 그러니까 좀 뭐 햄버거를 하나 먹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믿지 말자라는 거예요. 인과관계라고.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곧대로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즉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좋게 표현하면 이제 그 비판이고, 그렇죠? 창의적 비판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또 조금 약간 나쁘게 보면 좀 회의적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설사 데이터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주장하더라도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라는 걸 갖다가 여러 번 우리가 생각하고 비판을 하는 이제 그런 습관을 거쳐야 되고, 좋은 이론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도 비판할 여지가 없는, 또 좋은 증거라는 건 어떻게 생각해도 비판할 여지가 없는 증거가 사실은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또 하나 봅시다. 자, 이거는 그 의사분들도 많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행복한 심장병 환자가 행복하지 않은 심장병 환자보다 오래 산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많이 이제 권고를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안 받고 행복하게 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뭐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혹시 이게 아닌 게 아닐까? 이게 인과관계가 아니라면 뭐 혹시 무슨 다른 설명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행복한 사람이 오래 살긴 하는데 근데 행복하게 사는 게 굳이 원인이 아니라면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라는 게 뭘까? 자, 이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가족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응급처치를 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그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많아서 또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즉 가족이란 제3의 변수가 있어서 가족이 많으면 행복해지고 가족이 많으면 오래 살게 되는데 사실은 행복한 거하고 오래 사는 건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둘 사이에는. 오로지 가족이라는 것이 요인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은 제3의 요인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소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많이 받아서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소득이 원인이었는데 우리가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둘 사이의 관계만 보면은 이런 상관관계가 나와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잘못 믿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면은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물론 이게 뭐 이건 아주 뭐 잘못된 뭐 처방은 아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상관관계 또는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가 회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사회과학에서 우리가 그 올바른 증거와 이론을 찾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데이터로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잘못된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이제 그런 예들을 봤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아예 없는데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고 그리고 나서 그게 심지어 인과관계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뭘까요? 상관관계가 없는데 있다라고 믿는 뭐 그게 뭘까요? 아마 여러분도 한두 개씩 가지고 있을 텐데 미신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관계가 있다고 굳건히 믿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인과관계라고 믿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미신입니다. 뭐 한국의 미신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때 뭐 시험 전날 미역국을 마시면 시험에 떨어진다. 물론 이걸 완전히 믿어버리면 실제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절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고 실제로 시험 전날 미역국을 안 마시는 그렇죠?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뭐 집안에 턱구렁이가 옛날 미신일 것 같은데 그렇죠? 가면 뭐 집안이 망한다. 근데 이거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도 뭐 토끼발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미신이 있기도 하고 또 음식을 먹다가 혀를 깨물면 최근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미신도 있고 또 미국 남쪽의 어느 마을에 가니까 병원차, 그러니까 앰뷸런스죠. 앰뷸런스를 보면은 검은 개를 보기 전까지 숨을 쉬지 말아야 된다라는 뭐 신기한 미신이 있어요. 그 동네는 검은 개가 대단히 많았어야 할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뭐 운동선수들 다양한 미신 내지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새 야구 방망이에 뭐 침을 뱉어야 된다, 뭐 수염을 안 깎아야 된다, 뭐 여러분도 뭐 시험 보기 전날 무슨 미신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많이 믿어버리면 실제로 이제 관계가 있게 나오긴 하는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믿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다고 믿고 실제로 그것이 인과관계라고 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사람들이 우리가 앞에서 인과관계가 그냥 단순히 상관관계인데도 그걸 인과관계라고 믿어버리고 이 경우에는 지금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다고 믿고 그 심지어 인과관계라고 믿어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학자들이 또 고민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믿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뇌가 사실은 좋게 표현하면 대단히 효율적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대단히 게을러요. 그래서 이걸 믿지 않고 그냥 생각을 하면 대단히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대단히 힘드니까 그냥 믿어버리면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그냥 뭔가를 믿고 싶어요, 항상.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각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뇌가 뭔가를 믿고 싶어 한다라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뭐 딱 좋은 사진은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뭐 먼 조상 원시인들이 밀림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아주 그 공룡이 나오던 그런 원시 시대 때 우리 조상이 이렇게 밀림을 걸어가다가 저 뒤에서 뭔가 바스락 소리가 들렸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하고 이걸 뭐라고 믿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바스락 소리가 정체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뭐 뭔가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게 그냥 바람 소리입니다. 그냥 바람이 불어서 그냥 저기서 뭐가 떨어지거나 해서 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걸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행여나 이게 바람 소리가 아니라 뭔가 아주 맹수 공룡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멀리서 지금 바스락 소리가 들렸을 때 여러분이 뭔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바람 소리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이걸 공룡이 낸 소리라고 해야 될까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공식적인 이제 용어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두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타입 1 에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이게 숲속의 소리가 사실은 항상 대부분 이제 바람 소리인데 이거를 맹수 소리라고 믿고 열심히 도망가는 경우 우리가 이걸 타입 1 에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 소리인데 맹수 소리라고 믿고 도망갔으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하나는 이게 맹수 소리인데 바람 소리라고 믿고 도망가지 않는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두 가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오류를 범하겠어요? 네? 두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굳이 오류를 범한다면 뭘 범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은 바람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냥 바람 소리니까 그냥 도망가지 않는 게 많은 경우에는 맞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번째 오류를 범했을 때는 나한테 오는 손해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잠깐 열심히 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니죠. 첫 번째 오류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류를 범했을 때 나한테 오는 손해가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열심히 그냥 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오류는 이게 내가 만약에 두 번째 오류를 잘못가 아니었다면 그냥 정말로 맹수 소리였는데 도망가지 않았다면 나한테 오는 피해는 뭐냐 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오류를 범해야 된다면 그렇죠? 첫 번째 오류를 범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나한테 손해가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바람 소리이기 때문에 열심히 도망가는 게 사실은 올바른 판단은 아닌데 내가 생존이 목적이라면 첫 번째 오류를 범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이제 그런 이론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어떤 사람들이 미신을 제시를 했을 때 이걸 내가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안 믿었을 때 나한테 오는 손해가 대단히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우리 미신으로 돌아가 봅시다. 대부분의 미신들은 이렇게 안 하면 뭔가 큰일이 생긴다라는 형태로 미신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미역국을 마시면 시험에 떨어진다.
뭐 수염을 안 깎으면은 수염을 깎으면 뭐 다음 날 경기를 못. 자, 이런 식의 미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신들은 내가 이걸 안 믿으면 뭐 이게 설사 전혀 뭐 아닐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안 믿으면 나한테 괜히 큰 손해가 올 수 있어요. 혹시나 이게 행여나 이게 맞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믿는 쪽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믿고 싶어하고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다고 믿고 싶어하고 특히 자기한테 큰 피해가 오지 않는 방향으로 믿으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인의 경향을 이해를 해야만, 그렇죠? 인간의 이런 의식 구조를 이해해야만 어떤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자료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인간의 어떤 오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이제 볼게요. 자, 이 동영상은 아마 유명한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걸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사람들은 조용히 있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한번 보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검은 옷을 입은 사람하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동영상이 시작되면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한테 공을 던져주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한테 공을 던져줄 거예요. 그럼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번 공을 패스를 하는지 그거를 한번 열심히 꼼꼼히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틀어보죠. 자, 몇 번이죠? 16번. 뭐 그쯤 될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 동영상에서는 그게 포인트는 아니었고, 자, 여기서 솔직히 동영상에서 고릴라를 본 사람, 고릴라가 있었어요. 고릴라를 본 사람. 자, 솔직히 못 본 사람, 그렇죠? 보통은 이 동영상을 처음 보게 되면 한 반 정도는 이 고릴라를 못 봐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한 3분의 1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잘 보세요. 지나갔나?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고릴라가 뭐 조그만 고릴라도 아니고 커다란 고릴라가 천천히 앞에 걸어 나와서 가슴을 퉁퉁퉁 치고 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한 반 정도는 이걸 못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왜 못 볼까? 물론 이제 근데 뭐 못 봤다고 전혀 뭐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못 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번 공을 패스하는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단히 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람의 뇌라는 거는 대단히 게으르고 또 좋게 표현하면 효율적이어서 주어진 일에만 집중을 하고 그 외의 거에 대해서는 뇌에서 처리를 안 해버립니다. 거기에 내 에너지를 쓰기 싫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지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혹시 고릴라를 본 사람들 중에서도 자, 이것이 사실 앞에하고 뒤에하고 변화가 또 하나 있어요. 뭐가 변했을까요? 커튼 색이 사실은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금색으로 되어 있죠? 시작은 빨간색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또 있어요.
맞아요.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3명이었는데 중간에 한 명이 빠지고 2명만 남아요. 그것도 이제 대부분이 못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한테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나가고 있는 걸 못 봐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커튼색이 바뀐다든가 고릴라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다양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걸 못 본다라는 그런 인간의 뇌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의식적으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정작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앞에 있는 것만 보다 보면 그런 걸 못 보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를 하고 연습을, 그렇지 않도록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그림을 보여줄게요. 이게 뭘로 보이죠? 두꺼비 아니면 개구리. 자, 이거는 뭘로 보일까요? 말의 머리로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100% 이게 그냥 두꺼비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처음 본 사람들은 이게 그냥 말의 머리라고 100% 믿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답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인데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말의 머리거나 아니면 두꺼비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게 정답인데 앞에서 이 두꺼비 그림만 본 사람은 이게 두꺼비라고 100% 믿어버리고 또 말의 머리만 본 사람, 이렇게 그림을 본 사람은 이게 말이 머리라고 100% 믿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강조를 했지만은 어떨 땐 사람들이 이렇게 일부러든 의도적으로든 아니면 의도를 하지 않았던 간에 이게 말머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고개를 살짝 돌려서 이게 두꺼비일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판단을 또는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이거를 두꺼비다라고 보여주는 경우에도 고개를 한번 살짝 돌려서 혹시 아닌 게 아닐까, 이렇게 보니까 말머리인데 라고 하는 우리가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의사 수하고 환자 수를 얘기를 하면서 의사 수가 증가하니까 환자 수가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누가 주장을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고개를 한번 살짝 돌려서 이 둘을 바꿔보자라는 거죠. 혹시 이게 환자 수가 증가해서 의사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닌지 그걸 한번 의식의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이 뒤에 어떤 제3의 요인이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비판적 사고 또는 회의적 사고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시계가 주변에 없어서 자, 이거는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인과관계라고 막 주장을 해도 그걸 믿지 말자라는 게 이제 제가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인과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규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상관관계가 아니라 이거 정말 인과관계라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믿음에 의존한 허구적 상관관계, 미신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또는 데이터가 잘못돼서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상관관계가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과관계라고 전혀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거는 실제 상관관계가 있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상관관계가 있어요. 분명히 같이 증가하기도 하고 같이 감소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의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거꾸로 환자 수가 많아서 의사 수가 많은 거다. 또는 범죄율이 높아서 CCTV 숫자가 많은 거다.
그래서 인과관계 방향이 거꾸로 가는 역의 인과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인과관계가 쌍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뭐 심장병 얘기에서 했던 제3의 요인, 뭐 소득이라든가 이런 제3의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 또 우연히 그런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과관계를 우리가 밝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각각의 경우를 다 배제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과관계를 100% 맞다라고 주장하는 방법은 사실 거의 없어요. 사회과가 사회 현상 안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인과관계라는 주장을 하고 싶다면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배제해 나가서 도저히 다른 설명이 없다. 이건 인과관계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어떤 좋은 연구라는 것은 이런 다양한 설명들을 다 배제를 하고, 그래서 정말 이건 인과관계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연구이고, 사회과학에서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좀 좋지 않은 연구는 이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를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인과관계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은 질이 좀 떨어지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 현상이나 이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싶다면 자연과학에서 하는 방법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즉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작위 실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집단을 나누는 거예요. 집단을 둘로 나눠가지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집단은 성과급을 줘보고, 어떤 집단에는 뭐 세금을 부과해보고, 어떤 집단에는 뭐 입시제도를 바꿔보고, 그래놓고선 그렇지 않은 집단하고 비교를 하면은 인과관계를 우리가 보다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 보통 자연과학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사회과학에서 쓸 수는 있는데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룹을 둘로 나눠서 한 그룹만 이거를 적용을 하고 한 그룹은 적용을 안 한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현실에서는 어려운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방법을 쓴다면 우리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대상을 무작위로 골라서 어떤 집단은 실험 집단으로 놓고 어떤 집단은 통제 집단으로 나눠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동일하게 유지하고 앞에서 얘기한 정책과 관련된 변수들, 즉 성과급이나 세금이나 입시제도나 이런 것만 실험 집단한테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과를 또는 결과를 비교하는 이런 방법이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하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사회과학에서도 최근에는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만 가지고는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실험적인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방법들을 최근에 이제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선진국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진작부터 쓴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사실 그 알코올 소비량이 많은 국가이긴 한데 옛날에 스웨덴 사람들도 술을 대단히 많이 마셨대요. 워낙에 북부고 어둡고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그래서 1960년대예요. 그렇죠? 1960년대에 스웨덴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특히 알코올 소비량이 너무 많다라는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국민들의 알코올 소비량을 줄일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은 알코올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술에다가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좀 덜 사겠죠. 근데 이건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이 좋아하면서 알코올 소비량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는데, 혹시 뭐 여러분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알코올 소비량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줄이고 싶은데, 근데 뭐 가격을 올리는 방법 말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알코올 소비량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쉽지 않죠? 근데 하나의 묘안을 발견합니다.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스웨덴 사람들이 그 보드카 같은 그런 독한 술을 많이 마셔요.
그건 이제 알코올 그 농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뭐 40%, 5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드카를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알코올 함량이 낮은 맥주를 많이 먹게 하면은 알코올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겠냐. 맥주 많이 먹으면 배부르니까 알코올 조금만 먹고서 배가 불러서 그만 마시게 되면은 그것이 알코올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묘안을 생각한 것이 맥주 가격을 낮추자라는 안을 세웁니다. 그렇죠? 맥주 가격을 낮추면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마시고 상대적으로 알코올 함량이 낮은, 반대로 알코올 함량이 높은 보드카 같은 거는 덜 마시게 될 테니까 그럼 알코올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 한편으로는 그럴듯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맥주를 많이 마시고 뭐 보드카도 같이 많이 마시면 그럼 이거 소용이 없을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스웨덴 정부에서 야 이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론이 둘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은 도시 두 개를 고릅니다. 스웨덴 도시 두 개를 골라서 그 도시에서는 맥주 가격을 낮춰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도시 두 개를 또 골라서 거기서 맥주 가격을 낮추지 않습니다. 1960년대 얘기예요. 그러면서 과연 알코올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6개월 동안 추적 조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효과가 없었어요. 그냥 술을 더 마시더라.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끝났어요. 사실 실험은. 그래서 이 정책 실험은 사실 실패로 끝났지만은 사실은 살펴보면 1960년대에 이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적인 결정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사실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적인 정책 접근 방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경우에는 이런 실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첫째는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인과관계일 수 있겠다는 이론이 존재를 해야 돼요. 뭔가 납득할 만한 이론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이 크다고 기억력이 좋아진다? 뭔가 이건 이론이 별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인과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론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론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반드시 인과관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다양한 조건 하에서도 상관관계가 발생하면 이건 정말 인과관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강조했듯이 다른 설명들, 역의 인과관계나 제3의 요인이나 아니면 호구적 상관관계나 이런 다양한 다른 설명들을 다 제외할 수가 있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게 인과관계인가 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과학에서 어떤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방법, 특히 이것을 인과관계로 이해하는 방법을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역의 인과관계 얘기를 하면서 범죄율이 많은 곳에는 사람들이 CCTV를 많이 설치할 거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환자가 많은 곳에 의사들이 더 많이 개업을 할 거다라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그런 설명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우리가 수학적 모형 안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의사결정, 그리고 또 통계적 모형 안에 숨어있는 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들, 그리고 상관관계 뒤에 있는 그런 의사결정들을 다양하게 이해를 해서 비로소 이것이 정말 인과관계다라고 밝혀내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죠. 이런 것들 하나씩 다 거쳐야 되니까. 하지만은 그걸 밝혀내는 과정들이 사실은 도전적이기도 하면서 대단히 재미있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 없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그냥 실험을 하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실험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런 다양한 다른 설명들을 제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자연과학과는 다르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재미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우리가 예만 들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을 많이 자면 성적이 좋아진다라는 자료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보니까
시험 전날 잠을 많이 자요. 그러니까 시험 전날 잠을 많이 자면 성적이 좋아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지금 여기서는 잠을 많이 자면 성적이 좋아진다는 인과관계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주장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데이터로 실제로 이렇다면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만약에 이런 데이터 상관관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게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서 성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성적이 좋은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잠을 많이 자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데이터로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그냥 인과관계라고 믿어버리면 혹시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잠을 적게 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판적인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사고하는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실제로 이제 제 학생 중에서 썼던 논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니까 사실은 그 복지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동네마다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하고 각 동네 주민들한테 이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복지 만족도가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복지공무원이 뭐 일 안 하고 그냥 놀았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관계가 없다라고 나타났을까? 생각을 해보시죠. 사실 이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저희 학교에 박사과정 학생들도 대답을 잘 못해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은 복지공무원 수를 증가하면 복지 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둘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즉 같이 움직이는 상관관계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거꾸로 복지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곳,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복지가 나쁜 곳에다가 공무원을 더 많이 배치를 합니다. 그렇죠?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곳에다가 공무원을 더 많이 배치를 하니까 역의 관계 이건. 근데 그 역의 관계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만족도가 낮은 곳에 공무원 수를 늘리니까 거기는 음의 상관관계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은 서로 상쇄가 돼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제 원조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제 원조를 받다가 국제 원조를 하게 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인데요. 그래서 국제 원조를 이제 많이 이제 우리나라도 하게 되는데 이 국제 원조를 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국제 원조를 많이 해가지고 그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봤더니 실제로 국제 원조를 많이 받은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높다라는 자료를 여러 이제 국제기구나 정부에서 제시를 합니다.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국제 원조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그대로 믿지 말고 이게 혹시 아닌 게 아닐까라고 회의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아니라면 무슨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 앞에서 했던 얘기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즉 경제 성장을 그나마 빨리 할 것 같은 나라한테 국제 원조를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이 나라는 도저히 도와줘봤자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런 나라에는 원조를 많이 안 하고 오히려 이 나라는 조금만 도와주면 빨리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나라에다가 더 많이 지원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를 많이 받아서 성장률이 높은 게 아니라 성장률이 높을 것 같은 나라에다가 원조를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이런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하려면은 그런 가능성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얘기의 이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짧은 강의지만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거는 우리는 남들이 제시하는 어떤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를 믿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우리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은 아니지 않을까? 이게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냥 단순 상관관계일 뿐인데 이걸 이렇게 인과관계라고 주장할 근거가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하고 비판할 그럴 자세를 갖추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통과를 하고 이건 영어로 돼 있는 그 표현이 많긴 한데 보면 이제 National Society of Skeptics라고 해요. Skeptics는 회의론자입니다. 그렇죠? 뭔가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I don't believe we've met. 그러니까 우린 만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생각엔 우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믿는 거를 난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서로 믿지 않는 이제 그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뭐 회의적으로 살 필요는 없지만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엄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런 비판적 또는 회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정말 이게 인과관계인가 라고 의심해보는 자세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우리는 뭔가를 그냥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이게 혹시 아니지 않을까, 혹시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의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일단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